박진국 회장의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쌓아온 인맥을 증명하듯 장례식장 복도까지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정작 유족석 한가운데 자리한 두 아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42의 장남 박도현은 검은 양복 소매를 가다듬으며 조문객들에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39의 차난 박지훈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손수건을 쥔 채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나흘째 한지혜 변호사가 두 형제를 법률사무소로 부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35의 한지혜는 고인의 유언 집행을 전담하는 변호사였는데요. 그녀는 박도현과 박지훈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주 보는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검은 밀랍으로 봉인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을 꼈고 박지훈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한지혜가 봉투를 집어들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도현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고 박지훈은 목을 한번 크게 꿀꺽 삼켰습니다. 한지혜는 밀랍 봉인을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유언장을 펼쳤는데요. 그녀의 눈동자가 한 줄씩 글자를 따라가는 동안 두 형제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지혜가 유언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박진국은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 약 30억 원을 두 아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훈의 어깨가 눈에 띄게 풀렸고 박도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뒤로 기댔습니다. 하지만 한지혜가 이어서 읽은 문장에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법적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이것이 고인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도현의 팔짱 낀 팔이 미세하게 떨렸고 박지훈은 형을 힐끗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박도현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자신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한지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에 적힌 조건이니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 되물었지만 한지혜는 자신도 이유는 모르며 다만 고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박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꼼꼼한 분이셨으니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고 빨리 진행해서 상속을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박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일주일 내로 DNA 검사 일정을 잡겠다고 통보했고 두 형제는 각자의 차를 타고 법률사무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현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자 넥타이가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 급하게 풀어헤쳤습니다. 그의 아내 서윤아가 주방에서 나와 남편의 표정을 살폈는데요. 평소와 달리 박도현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조심스럽게 유언장 개봉이 어땠냐고 물었고 박도현은 대충 잘 됐다고만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파 팔걸이에 걸터앉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물었고 박도현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친자 확인 절차가 있다고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아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소파 천을 긁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친자가 아닐 가능성은 없느냐고, 만약 그렇다면 유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박도현은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신은 분명히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서윤아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캐물었지만 박도현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아는 혼자 거실에 남겨진 채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 어둠을 응시했는데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한지혜는 법률사무소 책상 앞에 홀로 남아 박진국 회장의 서류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껍게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검토하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인된 봉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는데요. 봉투 겉면에는 검은색 펜으로 제2유언장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봉투를 집어들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밀랍 봉인은 깨진 흔적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누군가 개봉했다가 다시 봉인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만 응시했습니다. 왜 두 개의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제2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2유언장을 벽면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내일 아침 법률자문단과 회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하지만 가슴 한쪽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지혜는 사무실 조명을 끄고 나가면서 한 번 더 금고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봉투 안에 담긴 문장들이 과연 두 형제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현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 서윤아가 던진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는데요. 친자 확인이라는 절차가 왜 필요한지,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건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박도현은 베개를 뒤집으며 몸을 뒤척였지만 가슴 속 불안감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역시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와 어머니 이영숙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께 친자 확인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지훈은 노크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 박진국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박지훈은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흐르고 DNA 검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은 각각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간호사가 긴 면봉으로 입안 점막을 긁어내고 투명한 용기에 넣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박도현은 병원을 나서며 한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 재촉했습니다. 한지혜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거라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 2주는 박도현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자꾸만 검사 결과가 신경 쓰였고 서윤아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 이영숙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영숙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혜는 두 형제를 다시 법률사무소로 불렀고 이번에는 회의실 안 분위기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도현은 손바닥에 차오르는 땀을 바지에 닦아냈고 박지훈은 계속해서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한지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테이블 위에 두 개의 봉투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각각 박도현과 박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녀는 봉투를 열기 전에 두 사람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눈썹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지만 한지혜는 대답 대신 첫 번째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박도현의 봉투에서 나온 서류에는 박진국과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고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잡아챘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고 눈동자는 글자 위를 빠르게 훑으며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박지훈은 형의 반응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지혜가 두 번째 봉투를 뜯었을 때 박지훈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박진국의 친자가 확실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는데요. 그 침묵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박도현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지혜에게 이게 무슨 조작이냐고 다시 검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지혜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검사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진행되었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주먹을 불끈 쥐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박지훈은 그런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금고에 보관된 제2유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공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봉투를 꺼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유언장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보다 더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가족에게 다가올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박도현은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서재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는데요. 아내 서윤아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지혜 변호사가 건넨 검사 결과지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박도현은 그것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박지훈은 그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형의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고 어머니 이영숙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이 친자로 확인된 것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박도현이 처음으로 서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에게 식사라도 하라고 권했지만 박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박지훈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고 두 형제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도현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박지훈도 입을 열지 못하고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결국 박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40년을 장남으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형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형이 모두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동정은 필요 없다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동정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했지만 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더 이상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형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혜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기록을 재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지혜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담당자는 그녀에게 40년 전 출생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박도현과 박지훈이 태어난 날 같은 병원에서 또 다른 남자아이가 출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민재였습니다. 한지혜는 강민재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했고 40살의 강민재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혜가 강민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민재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생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지혜는 강민재에게 박진국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강민재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지혜에게 자신도 DNA 검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고 한지혜는 법적 절차를 밟아 검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여러 언론사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도 박진국의 친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재는 DNA 재검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민재의 발언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방송 뉴스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은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박도현은 리모컨을 벽에 내던지며 소리쳤고 박지훈은 어머니 이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박진국의 유산과 친자 논란을 대서특필했고 두 형제의 사진까지 무단으로 게재했습니다. 박도현의 집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서윤아는 커튼을 모두 내린 채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박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이영숙이 머물고 있는 친정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영숙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뒤였습니다. 박지훈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영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영숙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는데요. 그녀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지만
이영숙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박지우는 어머니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40년 전 날짜가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는데요. 그중 한 페이지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그 이름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했고 놀랍게도 그 남자는 40년 전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의 동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지우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출산했던 병원을 직접 찾아갔고 오래된 출생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원 지하 창고에 보관된 서류들을 뒤지던 박지우는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영숙의 이름으로 2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박지우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중 주민등록은 명백한 불법이었고 이것은 어머니가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박지우는 서류를 복사해 가방에 넣었고 병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도현은 아내 서윤아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에게 이제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서윤아는 언론에 시달리는 것도 지겹고 친자도 아닌 가족을 위해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도현은 혼자 차를 몰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아버지에게 왜 이런 시련을 남겼느냐고 속으로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가 다시 빼냈습니다. 담배 연기조차 아버지 앞에서는 피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민재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혜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민재는 박진국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보고서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이영숙과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강민재는 박진국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영숙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지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영숙이 박진국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지혜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진실이 공개되면 박도현과 박지훈, 그리고 이영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요. 박지훈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이중 주민등록을 만들었느냐고 말이죠. 이영숙은 눈을 감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다시 틀어박혔습니다. 서윤아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박도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균열은 이제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DNA 검사 결과를 전달받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진국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이영숙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민재는 한지혜에게 이영숙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고 한지혜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한지혜는 박지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강민재가 병원에 입원한 이영숙을 찾아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지훈은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강민재를 먼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마주쳤고 박지훈은 강민재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박지훈과 강민재는 처음 만났지만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 바라봤고 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재에게 어머니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자신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결국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박도현은 그날 밤 한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2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도현은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지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박도현은 전화를 끊으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영숙은 병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결국 두 아들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혜 변호사가 법정 공판을 요청한 것은 강민재의 DNA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 그리고 강민재까지 세 사람 모두에게 출석 통지서가 발송되었는데요. 법정 방청석에는 이미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딱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박지훈은 손을 떨며 물컵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재는 방청석 뒤편에 홀로 서서 법정 안을 둘러봤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한지혜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검은 밀랍으로 봉인된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요. 모든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한지혜는 재판장에게 고인 박진국이 남긴 제2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박지훈은 숨을 참은 듯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지혜가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고 그녀는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만약 친자가 아닌 아들이 있다면 그에게도 1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 변호사의 제지를 받고 다시 앉았습니다. 한지혜는 이어서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는데요. 박진국은 혈연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박도현은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지훈은 형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하며 목탁을 두드렸고 한지혜는 유언장을 접어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박진국이 이미 친자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한지혜는 다음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강민재의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며 강민재가 박진국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민재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한지혜의 다음 말에 법정 안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지혜는 강민재가 이영숙과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강민재는 박진국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영숙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박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재판장은 다시 한번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장이 이영숙을 증인으로 호출했습니다. 법정 뒤편 문이 열리고 이영숙이 휠체어에 앉은 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증인석 앞까지 데려갔고 이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이영숙에게 선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낭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서를 마친 이영숙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한지혜가 이영숙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출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영숙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은 어머니를 응시했고 강민재도 방청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박도현을 낳던 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박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재판장이 박도현을 제지했고 그는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 다시 앉았습니다. 이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준 것은 사고였지만 자신은 진실을 알았으면서도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영숙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한지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강민재와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영숙은 손수건을 내려놓고 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이 남편 몰래 만난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방청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재판장이 목탁을 여러 번 두드려야 했고 간신히 정숙이 유지되었습니다. 박도현은 증인석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자신의 진짜 부모는 누구냐고,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영숙은 박도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박도현을 제지했고 법정 경비가 그를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박도현은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지혜는 재판장에게 추가 증거물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기록 사본을 꺼내 들었는데요. 40년 전 출산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박도현의 생모가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미혼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여성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이영숙과 아기를 바꾸는 것을 묵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현은 손으로 책상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지훈은 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도현은 손을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한지혜는 이어서 박도현의 생모가 20년 전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도현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는 평생 거짓말을 했으며 자신은 이제 뿌리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도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강민재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증인석의 이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생모를 찾아 헤맸는데 그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지만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영숙은 강민재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박도현과 박지훈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도현은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이 형을 돕기 위해 다가갔고 두 사람은 간신히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박도현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지훈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박도현은 몸을 비틀며 피했습니다. 박지훈은 형에게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박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할 말을 잃고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법정을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향했는데요. 강민재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영숙은 강민재를 올려다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재는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숙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간호사는 휠체어를 밀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지혜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도현의 생모가 남긴 일기장이었는데요. 병원 측이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한지혜는 일기장을 펼쳐 몇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장에는 생모가 아기를 포기해야 했던 절박한 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이영숙과 아기를 바꾸는 것에 동의했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젠가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일기장을 박도현에게 전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도현에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지혜는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박도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를 몰아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방파제 끝에 서서 거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박도현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이영숙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이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병실 문을 열자 이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영숙은 아들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음식점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찾아 헤맨 생모를 만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한지혜는 세 사람 모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 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유산 분배 역시 그때 확정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박도현은 전화를 받고 아무 말 없이 끊었고 박지훈은 알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강민재는 자신도 법정에 참석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한지혜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박도현은 바닷가에서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윤아가 남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쪽지를 집어들었는데요. 서윤아는 당분간 친정에 머물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박도현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영숙은 병실에서 박진국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비밀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고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 강민재는 다시 법정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이 더 붐볐고 법정 밖에서는 생중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기다리던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의 마음속에는 유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최종 판결일 아침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일순간에 멈췄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판결문을 기다렸습니다. 박도현은 양복 단추를 풀었다 잠그기를 반복했고 박지훈은 두 손을 꽉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재는 방청석 뒤편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진국의 전 재산 30억 원은 친자로 확인된 박지훈에게 20억 원이 분배되고 비친자이지만 함께 살아온 박도현에게는 제2유언장에 따라 10억 원이 지급된다고 선고했습니다. 강민재는 박진국의 친자가 아니며 법적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강민재는 이영숙과 박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법정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박도현은 판결문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10억 원이라는 금액보다 그 돈이 가진 의미에 더 괴로워했습니다. 박도현은 법정을 나서며 한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박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박지훈은 판결 후 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도현은 법원 건물 뒤편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다가가자 박도현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박지훈은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지훈은 형에게 자신이 받은 20억 중 절반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아직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지만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서윤아가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도현은 서재에서 나와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고 박도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펼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도현이 서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찢어버렸고 박도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든 내 남편이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박도현은 10억 원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하며 걸었고 어느 날 저녁 서윤아에게 결심을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그 돈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혈연 없는 가족들을 돕고 입양 아동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박도현은 한지혜에게 연락해 재단 설립 절차를 문의했고 한지혜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박도현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진국의 유산이 동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 이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이영숙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영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아왔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다만 이제부터라도 진실되게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도현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영숙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이영숙은 박도현이 들어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도현은 어머니 앞에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지훈은 형 박도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도현은 재단 설립 준비로 바빴지만 동생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마주 봤습니다. 박지훈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형의 동생으로 살고 싶다고, 혈연이 없어도 형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도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박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눈시울을 붉혔고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형제 결연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 뒤 작은 식당을 빌려 조촐하게 결연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서윤아와 한지혜,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은 전통 예복을 입고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강민재도 초대를 받고 결연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뒤편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결연식이 끝난 뒤 강민재는 박지훈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지훈은 강민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재는 자신도 언젠가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건물을 임대하고 직원을 채용했으며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박지훈도 형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한지혜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재단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영숙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박지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고 박도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영숙은 두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강민재는 음식점 운영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이영숙을 한 번 더 찾아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영숙은 강민재에게 용서를 구했고 강민재는 자신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도현의 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요. 박지훈도 형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도현은 단상에 올라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뒤 박도현과 박지훈은 재단 건물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도현은 박지훈에게 손을 내밀었고 박지훈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굳건했고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지혜는 두 형제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영숙은 요양원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개소식 소식을 접했고 두 아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도현은 재단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과 박지훈, 그리고 아버지 박진국이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박지훈은 형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박도현은 동생을 보며 자리를 권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지훈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재단이 잘 될 거라고 자신도 앞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강민재는 음식점으로 돌아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찾던 생모를 만났고 생부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강민재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양부모의 사진을 꺼내 들고 감사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이영숙은 요양원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생 지켜온 비밀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두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이영숙은 남편 박진국의 사진을 꺼내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은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박도현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자신은 박지훈을 평생 동생으로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형제였고 법이 아니어도 가족이었습니다. 재단 건물 아래에서 서윤아와 한지혜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이 비로소 평화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고 한지혜는 이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여성은 미소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재는 음식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강민재는 처음으로 자신도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영숙은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강민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평생 미안하게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영숙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용서를 구할 기회는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박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서윤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단 운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서윤아는 남편이 찾은 새로운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박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아는 남편의 손을 꽉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훈은 혼자 집에 앉아 형과 찍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박지훈은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내일 점심 함께 먹자고 적었습니다. 박도현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고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박도현과 박지훈, 강민재, 이영숙, 서윤아, 한지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은 매일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